한 잔 어떠세요? 인생 책방. 안녕하세요. 북텔러 남현숙의 인생 책방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오스카 와일드의 장편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입니다. 오스카 와일드 많이 들어보셨죠? 그는 1854년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태어났어요. 영국으로 건너가서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스카 와일드 하면 떠오르는 문구가 있죠. 바로 예술을 위한 예술, 즉 탄미주의를 주장했는데요. 예술을 위한 예술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예술 지상주의죠. 예술, 작품이라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거나 현실을 모방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인데 이 탄미주의는 그게 아니다. 예술이 현실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 예술을 반영하고 현실이 예술을 모방한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현실이 예술을 모방한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술이 이제 어떤 작품이 큰 이제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면 그 작품의 그 배경이 되는 곳에 그 장소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그럼 거기가 이제 관광 명소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주연 배우가 그 극 중에 그 주연과 너무나 그 몰입해서 그 주인공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배우가 주인공을 따라서 자살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 현실을 보다 그 예술이 모든 현실에 의외에 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그 현실에 구속받지 않고 그 현실에 초월하는 자만이 가장 인간적인,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깔려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오스카 와일드는 굉장히 그 훤칠한 키에 그 사진을 보면 금발머리를 길게 쫙 늘어뜨린 모습이 너무나 잘생기고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근데 또 외모뿐만 아니라 그 스타일 있죠. 패션이 굉장히 독특해서 그 당시에 그 오스카 와일드의 패션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러니까 패션의 아이콘이죠. 그리고 또 굉장히 그 뛰어난 언변과 그 재치가 있어갖고 당시 그 사교계의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가 얼마나 재치 있냐 하면은 왜 그 명언 제조기라는 별명까지 붙었어요. 굉장히 재치 있는 명언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개만 소개를 할게요. 이제 여자는 결혼을 왜 하느냐면은 호기심 때문에 결혼을 한대요. 그 대신에 남자는 결혼을 왜 하냐면 삶에 지쳤을 때 결혼을 한대요. 동의하시나요?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이건 진짜 명언이라고 생각한 말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이기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오스카 와일드가 명언을 했는데 이기주의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이기주의가 아니다. 바로 그 나의 그 방식을 타인에게 나의 방식대로 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기주의라는 거죠. 맞지 않나요? 네. 아무튼 오스카 와일드 하면은 뭐 그의 명언이 쫙쫙쫙쫙 많이 떨어져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와 이거 정말 재치 있는 거다. 이제 그렇게 느낀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오스카 와일드 하면 또 이제 떠오르는 게 바로 동성애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제 오스카 와일드는 부인도 있고 자녀도 있었는데 중년이 되면서 그 굉장히 아름다운 그 외모를 가진 청년들이랑 좀 이렇게 연애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양성애적인 그런 성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와일드가 그때 이제 동성애의 그 이제 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구속을 되는데 그 당시 빅토리아 시대에는 이제 동성애하면 이제 범죄예요. 그래서 구속을 당하는데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요. 거기서 굉장히 고된 노동에 시달려서 이제 건강도 잃고 또 재산도 다 몰수돼요. 몰수되고 자식에 대한 그 친권도 다 잃어서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명예도 다 한꺼번에 잃은 거죠. 그래서 그거 2년 동안의 감옥 생활에 출소한 다음에 이제 파리로 망명을 가서 거기서 굉장히 허름하고 초라한 그 호텔에서 이제 생을 마감을 하는데 그때 그 나이가 46세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또 재치가 이렇게 보이는 게 그 마지막 그 죽기 전에 이제 그런 말을 했대요. 그 허름한 호텔방에서 저 벽지와 나중 하나는 떠나야겠고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또 굉장히 재치가 있고 굉장히 독특한 개성을 가진 이제 그 시대에 잊지 못할 그런 사람이 바로 오스카 와일드였다고 합니다.
도리온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거는 오스카 와일드가 쓴 유일한 장편 소설이에요. 그는 뭐 시공, 뭐 어떤 평론, 뭐 소설 같은 것들을 많이 썼는데 이 도리온 그레이의 초상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그 호러 환타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소설을 가지고 영화로 굉장히 많이 상영이 됐어요. 그리고 뮤지컬로도 공연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뮤지컬로 공연이 됐더라고요. 도리온 그레이의 초상은 이제 주요 인물이 이제 3명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한 명은 도리온 그레이, 이 사람 주인공인데 굉장히 그 뛰어난 미모를 가진 청년이죠. 그 다음에 바질 홀워드라는 이제 화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3번째는 헨리 워튼 경이라는 굉장히 돈 많은 상류층의 그런 귀족이 나오죠. 이 3사람을 중심으로 이 얘기가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되죠. 헨리가 그 친구인 바질의 그 화실에 놀러 가요. 놀러 갔더니 이제 이 바질이 이제 초상화를 그렸는데 그 초상화를 보니까 너무 훌륭한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청년의 그 초상화인데 그림이 너무 훌륭해서 야, 이 그림도 진짜 훌륭하다. 너 이거 빨리 출품해라 했더니 이제 바질이 나 이거 출품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은 이 그림은 바로 나를 반영한 거야. 나의 모든 것을 반영한 그림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이것을 대중에게 공개할 수 없어. 그랬더니 헨리가 그랬죠. 응? 뭔 소리야? 저 초상화는 엄청 잘생겼는데 너는 아니잖아. 이제 그래요. 그랬더니 바질이 그런 게 아니고 나의 온 예술적인 감각, 나의 영혼을 모두 다 전념해서 쏟아부은 작품이기 때문에 저 초상화는 바로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 나는 그래서 나의 영혼을 대중들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아.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이 헨리가 근데 저 초상화 속의 모델은 대체 누구야? 한번 보고 싶다. 그랬더니 바질이 굉장히 좀 꺼려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주 뛰어난 언변과 굉장히 오염스러운 사상을 가진 저 친구 헨리가 괜히 저 젊은이한테 위험하게 사상을 전파해서 걔가 괜히 흔들릴까봐 이제 불안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뭐 그의 바질의 소원과는 달리 이제 헨리경과 그 초상화의 주인공인 모델이 된 도리온 그레이가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헨리가 도리온 그레이를 본 순간 정말 너무 놀래요. 막 조각같이 잘생긴 외모도 외모지만 그 젊은이 특유의 그에서 나오는 그 어떤 열정적인 순수함, 순결함, 어떤 영혼의 깨끗함에 동시에 묻어나오는 거예요. 정말 완전 무결한 그런 아름다운 청년이 바로 딱 나타난 거죠. 그래서 가슴이 덜컹하죠. 와, 저 바질, 저 친구가 바로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저 바질이 이래서 쟤한테 홀딱 반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헨리가 그레이한테 이제 자기 막 사상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 뭐 도덕 그런 거 다 쓸데없다. 이제 감정 본능에 충실해라. 유혹을 자꾸 참으려고 하면은 그 유혹에 대한 욕망만 더 커질 거다. 그러니까 유혹에 굴복해. 그것만이 네가 욕망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막 그렇게 설파해요. 그랬더니 도리온 그레이가 이 순진한 청년이 깜짝 놀래죠.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그런 개념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유혹 같은 건 참고 도덕적으로 살라고 했는데 이 귀족 신사가 뭐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헨리가 또 그렇게 말을 해요. 야, 눈부신 젊음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기운을 모두 다 빨아들여라. 그리고 항상 새로운 감각을 찾아 나서라.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자네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너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 너는 정말 내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찬란한 젊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젊음은 순식간에 지나가. 그러니까 빨리 너가 그렇게 아름다운 이 젊음을 얼마나 중요한 건지 빨리 깨닫고 네가 빨리 이렇게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사물을 말이야 외향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건 미친 소리야. 정확한 거는 외향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아름다움은 바로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위대한 요소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그 오스카 와일드의 그 탄미주의가 이 헨리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녹아들었다고 그렇게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간직한 자만이
일인자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때 도리언 그레이가 이거 무슨 말이지? 자기도 모르게 막 혼란스러우면서도 이 헨리한테 막 빠져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던 중에 이제 바질이 드디어 추상을 완성했다고 보러 오라고 해요. 추상을 본 순간 그레이가 막 탄식을 해요. 그랬더니 바질이 왜 마음에 안 들어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레이는 비로소 이 추상화를 보면서 와 내가 저렇게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진 인간이었나 하고 비로소 느끼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바질이니 자기 측근들이 너 그렇게 잘생겼다 하고 말하지만 별로 와닿지도 않고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데 이 헨리경의 그 유려한 말투와 막 어떤 급진적인 이런 사상이 갑자기 자기한테 훅 들어와가지고 이제 갑자기 자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뭐 젊음 순식간에 지나간다니 와 이건 말도 안 돼. 도리언 그레이가 이제 그 초성화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해요. 얼마나 서글픈 일일까요? 나는 점점 늙고 추하고 늙어가는데 이 그림은 언제까지나 젊음을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흘려도 6월의 오늘 이 모습대로 있겠죠. 그와 정반대가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언제까지나 젊은 모습 그대로 남아있고 그림이 나 대신 점점 나이를 먹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이라도 바칠 거예요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왜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어떤 인간의 욕망, 거의 이제 욕심에 가까운 거죠. 이제 그런 말을 해요. 네.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레이는 이 헨리라는 사람한테 굉장히 신선한 충격과 어떤 매력을 느끼죠. 근데 바질이 이제 헨리가 그래, 야, 너 오늘 나랑 저녁에 극장에 가서 뭐 공연을 보자. 그랬더니 이제 바질이 이제 그 위험한 거예요. 헨리한테 물들까봐. 그러지 말고 나랑 저녁을 먹자. 그랬더니 이제 그레이가 뭐라고 선택을 했을까요? 바질이랑 저녁을 먹었을까요? 아니면 헬경을 따라서 극장에 갔을까요? 극장 갔어. 그렇죠. 극장에 갔죠. 그랬더니 바질이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게 이건 그냥 보통 평범한 중년 남자 둘과 잘생긴 그 청년, 미소년과의 그런 대화가 아니고 약간 좀 동성애적인 그런 느낌을 제가 뉘앙스를 살짝 받았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 그레이가 약간 동성애적인 그런 성향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좀 이래서 이 책이 좀 나중에 출판됐을 때 굉장히 비난을 받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헨리는 이제 자기 숙부를 찾아가요. 이제 굉장히 귀족인데 이 숙부는 이제 상류층의 웬만한 인사들을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리언 그레이가 어떤 사람인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제 자기 숙부한테 말을 들었더니 도리언 그레이는 이 할아버지가 이제 켈소경이라는 굉장히 돈 많은 귀족인데 이 귀족한테 굉장히 뛰어난 미모의 딸이 하나가 있었대요. 근데 이 딸한테 막 온갖 젊은이들이 청혼을 했는데 다 물리치고 정말 보잘것없는 어떤 군인이랑 사랑에 빠져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켈소경이 막 너무 화가 나서 사람을 시켜갖고 그 자기 딸을 뺏어간 그 보잘것없는 남자가 이제 결투를 벌이게 만들어서 그 결투하다가 그 남자가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딸이 와서 이제 울고불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낳는데 그 아들이에요. 그게 바로 도리언 그레이랍니다. 그래서 도리언 그레이는 이렇게 부모도 없이 아주 아기 때부터 이제 고독과 이런 어떤 무자비한 그런 할아버지의 무관심 속에서 자라는 그런 이제 고독한 아이가 된 거죠. 그럼 헨리는 바로 이거다. 이런 어떤 비극적인 내용이 내재된 이 아름다운 소년에게 내가 영향을 끼쳐서 도리언 그레이라는 영혼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굉장히 악의적인 그런 결심을 합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거기에서 굉장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헨리는 그레이랑 이제 붙어 다녀요. 각종 사겨 모임에서 그레이를 추청을 해요. 그래서 그를 매료시키기 위해서 헨리는 그의 아주 유려한 언변을 자랑하고
그다음에 뭐 이성, 뭐 도덕, 상식 같은 것들을 그건 쓸데없는 것이다. 감정에 충실하라 하는 또 굉장히 무책임한 말들을 막 쏟아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같이 참석한 동년배들은 그런 헨리가 쟤 또 저런 말 한다 하면서 비판을 또 하면서 이제 걸러 듣잖아요. 그런 말은 뭐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고 걸려 듣는데 이 20살짜리 그 도리언 그레이는 그렇게 걸러 들을 만한 그런 능력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 나이는 막 이제 불안스럽고 가치관도 정립이 안 되는 그런 때잖아요. 그러니까 헨리가 하는 말을 고지국대로 다 듣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진짜 멋있다. 인생은 정말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새로운 삶을 느낀 듯한 그런 분면에 맞아들인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웃기는 거는 이 헨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왜 이제 시간은 금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엄수하는 거는 시간을 자기가 도둑맞는 거와 같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시간을 지켰는데 누군가가 늦게 오면 자기가 시간을 그만큼 뺏긴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항상 모든 모임에서 늦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좀 상상이 가죠. 그래서 맨날 헨리 쟤 또 늦는구나. 사람마다 다 이제 투덜대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인데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어느 날 이제 도리언 그레이가 헨리한테 고백을 해요. 내가 사랑에 빠져서 나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할 거다. 헨리가 깜짝 놀래요. 뭐? 결혼? 어떻게 된 일이야? 했더니 이제 그레이가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이 그랬지 않느냐. 세상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라. 찾으러 다니라 해서 나는 생전 처음으로 그런 욕망으로 안 가본 이제 허름한 고물길을 걷다가 어느 이제 허름한 극장에 들어갔다. 근데 거기서 연극을 봤는데 그 여주인공이 너무나 아름답고 연극을 너무 잘해서 완전히 그 여자한테 빠져들었다. 그래서 몇 번 더 연극을 보러 갔고 그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했고 그 여자도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는 이제 깜짝 놀라면서도 묘한 쾌감을 느끼죠. 드디어 얘가 나한테 영향을 받았구나. 처음에 봤을 때 그 수줍고 겁 많고 순수했던 그런 소년의 모습에서 이제는 막 그 속세의 길로 들어선 어떤 남자로 변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막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레이가 그래요. 이제 그 화가 바질이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바질은 정말 재미없고 속물적이고 뭐 교양이 없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이제 헨리가 또 자기 어떤 예술가에 대한 또 평을 해요. 야, 이제 그런 게 아니다. 원래는 바질은 굉장히 매력이 있을 수 있는 인간인데 그 자신의 온갖 매력을 작품 속에 투영했기 때문에 그는 재미없어진 사람이다. 그 작품은 훌륭하지 않느냐. 내 주변에 있는 예술가들을 보면은 어떤 굉장히 멋지고 매력적인 예술가들은 실상 그의 작품 세계 예술은 형편이 없다. 그리고 굉장히 매력이 없고 재미없는 예술가들은 그 예술 작품을 보면 굉장히 훌륭하다. 왜냐하면 그 매력적 요소들을 다 예술 작품에 투영을 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것도 보면서 이것도 그 누구냐 오스카 와일드의 생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뭐 그레이는 뭐 나는 11배인과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헨리한테 그 여자를 보러 가자 그래요. 그리고 바즈도 같이 추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11배인 그 여배우 이름이 11배인이에요. 연극을 보러 갑니다. 11배인은 어떤 여자였냐면 굉장히 가난하고 굉장히 하층민 그런 가족이에요. 그래서 막 어떤 정말 백마탄 원장님이 나타나서 자기랑 결혼하자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11배인은 이 도리언 그레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신분도 모르고 뭐 이름도 몰라요. 그냥 내 이상형의 왕자님 이렇게 불러요. 하지만 그는 분명히 돈 많은 귀족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근데 그에게는 엄마가 있고 이제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이 이제 돈 벌려 그 식민지 호주로 막 떠나려고 해요. 근데 자기 누나가 뭐 어떤 녀석인지도 모르는 남자한테 저렇게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내가 떠나긴 하는데 조심해. 만약에 누나가 불행하게 된다면 나는 그 남자 녀석을 죽일 거야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연극이 시작되고 도리언 그레이가 이제 헨리경과 바지를 데리고 연극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이 11배인의 연기는 그날따라 뭐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대사도 형편없고 완전히 그냥 연극을 망친 거예요.
그래서 야유가 쏟아지고 이 도리안 그레이는 그걸 보고 너무 실망해서 눈물을 막 쏟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질과 헨리는 이제 나가고 이제 그레이가 막 그 무대로 가서 뒤로 가서 시빌 베인한테 너 왜 이렇게 연극에 형편 없었냐 했더니 시빌 베인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을 알기 전까지는 무대 연기만이 나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게 나의 세상의 전부였다. 그런데 당신을 알고 난 후에 진짜 현실을 자각했다. 그랬더니 연극은 너무나 공허하고 가짜 같고 하찮을 것 없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연기를 잘할 수가 있느냐. 우리의 사랑만이 진짜요 현실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도리안 그레이가 무슨 소리냐. 너는 훌륭한 연극을 할 때만의 가치가 있고 가장 아름다웠는데 너는 형편이 없었다. 나는 그런 너는 싫다. 이제 너가 필요하지 않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시빌 베인이 막 울면서 애원해요. 아, 내가 잘못했다. 다시 연극을 다시 하겠다 했더니 막 시빌 베인이 아니다. 나는 너 이제 필요 없다 하면서 이별을 선언하면서 매정하게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시빌 베인은 막 눈물로 흡사하면서 잤지만 이미 남자는 떠났죠. 그리고서 이제 이 도리안 그레이가 이제 집에 갔어요. 그래서 우연히 초상화를 봤는데 이 초상화를 그 바질이 그리고 이 그레이한테 선물로 줬어요. 왜냐면 이제 어디에 전시하는 거를 거부했으니까. 그레이한테 줬는데 이렇게 초상화를 봤더니 좀 약간 뭐가 좀 변한 것 같대요.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입가에 약간 잔인한 어떤 표정이 좀 약간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요. 뭐지? 그 자신도 거울을 보니까 자신의 인면에 아무런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과 초상화의 모습이 약간 변화가 있어요. 곰곰이 생각했더니 혹시 내가 이 초상화 앞에서 중얼거렸던 말이 현실로 드러난 게 아닐까? 내가 그랬잖아. 자신의 아름다운 젊음은 녹슬지 않고 대신 그림이 세월의 흔적과 죄악의 모든 짐을 짊어지면 좋겠다라고 말했는데 혹시 그렇지 않을까? 하고서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레이가 깨닫죠. 내가 시빌 베인에게 너무했구나. 잔인하게 했나 보다. 내일 가서 그녀를 용서하고 다시 그녀를 받아줘야겠다 결심을 해요. 그리고 나 이제 쥐짓지 않을 거야. 다시는 이제 헨리의 그런 불가사의하고 악의적인 그런 이론들에 이제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야. 다짐을 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헨리가 와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요. 뭐냐면 시빌 베인이 자살을 했대요. 도리안 그레이가 떠났으니까 그 충격으로 자살을 한 거죠. 그레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막 자책을 하죠. 그랬더니 헨리가 또 이제 그의 유려한 말투로 그레이를 설득합니다. 어떻게 설득하냐면 시빌 베인은 도리안에게 너에게 연극 속의 여주인공일 뿐이었다. 그녀가 보여준 데스데모 또는 오피리오, 줄리엣 그런 것들은 모두 꿈속의 존재고 환상적인 존재고 허구적인 존재다. 그녀가 현실의 삶에 손을 대는 순간 삶은 훼손되었고 삶 또한 그녀를 망가뜨렸다. 그녀는 그래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가장 예술가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네 책임은 아니다. 정 애도를 표하고 싶으면 너는 오피리오에게 애도를 표하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리안 그레이가 들어보니까 뭔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이건 내 탓이 아니야. 맞아. 헨리 말이 맞아. 그러면서 제 입장을 정말 쉽게 잘 설명을 해줬네요 하면서 기분을 훌 털어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날 헨리경과 같이 오페라를 보러 가는 거예요. 이 헨리경이 그 그레이를 거의 가스라이팅 하는 거잖아요. 그 하는 이 대사를 직접 책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이걸 쓴 오스카 와일드의 언변이 정말 뛰어났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막 들어요. 그래서 도리안은 이제 그렇게 정립을 하죠. 자신과 초상화의 관계를 이제 확실히 이렇게 정리하죠. 자신은 영원한 젊음, 끝없는 열정, 미묘하고 은밀한 쾌락, 격렬한 기쁨, 그런 또 죄악들을 취하고 대신에 치욕스러운 짐은 초상화가 짊어지게 할 거다.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하죠. 근데 바질이 그런 도리안을 보면서 굉장히 걱정을 해요. 저 헨리경한테 물들었구나. 쟤 물들면 안 되는데 이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초상화가 변했으니까 이걸 누가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리언 그레이가 이제 아무도 오지 않는 은밀한 방에다 이 초상화를 옮겨요. 그리고 그 장막으로 가립니다. 아무도 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건 자기만의 비밀이니까. 그리고서 이제 그레이 삶이 어떻게 변하느냐면 장기간 막 집을 비워요.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는데 그가 갔다 오면은 초상화에 장막을 거두면 초상화가 어떻게 될게요? 점점 늙고 점점 잔인하고 흉측하게 변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언 그레이는 여전히 젊고 빛나고 아름다운 얼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언 그레이는 자신의 거울 속의 모습과 이 초상화의 모습을,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기는커녕 굉장한 쾌감을 느끼죠. 어느덧 도리언은 점점 이렇게 사악한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그리고는 막 도리언은 막 안 가본 지저분한 선술집에 또 가고 거기서 이렇게 뭐 막 거기서 좀 지저분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네, 매음굴에도 가고. 그리고 또 사국에서는 또 여전히 굉장히 그 귀티나는 그 귀족 행사를 해요. 막 이 사람이 그 돈이 많은 자기 할아버지 유산을 다 상속받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재산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타일에서도 뭐 굉장히 뭐 사치스러운 독보적인 스타일이라 그 젊은이들이 이 그레이의 유행을 따라가죠. 막 패션의 아이콘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뭐 음악에 또 어떤 뭐 누구의 뭐 바그너면 바그너의 음악에 심취해서 또 몇 년을 지내고 또 몇 년 동안은 악기에 심취해서 악기에 또 심취하고 또 몇 년 동안은 온갖 뭐 호화스러운 보석 수집에 또 심취하고 어떤 때는 뭐 향수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당시의 그 영국 사회, 빅토리아 시대의 그 삼류층 사회가 얼마나 이렇게 사치와 향락에 빠졌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초상화는 점점 변하고 드디어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절정에 치닫는 건데 도리언 그레이가 이제 20살 때 이런 초상화의 일이 있다가 이제 38번째 생일을 맞이하기 며칠 전이에요. 그러니까 18년이 지났죠. 뭐 여전히 도리언 그레이는 젊음을 유지하고 있죠. 이제 바질이 이제 파리로 이제 가기 전에 도리언 그레이를 찾아와요. 그러면서 너에 대한 나쁜 소문을 들었다. 네가 막 완전히 비열하고 타락한 인간이다. 너와 친하게 지낸 사람들은 다 구렁텅이에 빠져서 다 불행하게 됐다고 소문이 든다. 너 뭐 매은굴에서도 너를 받고 뭐 흉흉한 소문이 하는데 너 정말 이게 사실이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바르게 살아야지. 네 영혼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막 바질이 괴로워했더니 이 도리언 그레이가 막 발끈하는 거죠. 내 영혼을 보고 싶다고? 사실 자기 초상화에 그려준 사람이 바질 화가잖아요. 그래, 내가 네 영혼을 보여줄게. 하면서 바질을 끌고 그 은밀한 방으로 가서 아무도 보여주지 않았던 장막을 그 초상화를 보여줍니다. 장막을 탁 걷었더니 바질이 뭐 너무 놀래죠. 이건 자기가 그린 초상화가 맞나 싶을 정도인데 분명히 자기 초상화가 맞아요. 봤더니 그 초상화는 뭐 너무 추잡스럽게 늙은 그런 모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바질은 경악하면서 그레이한테 뭐가 하겠어요. 용서의 기도를 해라. 그러면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막 훈계를 했더니 도리언 그레이가 막 순간적으로 막 분노가 치솟아요. 네가 나를 훈계할 자격이 있어 하면서 나이프를 짚고 그 바질 화가를 막 목을 막 수차례 찌릅니다. 피가 솟구쳐고 바질은 죽죠. 근데 이 도리언 그레이가 그 다음 행동이 너무나도 놀란 게 너무나 침착해요. 그래서 알리바이를 조작을 하고 이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화학자예요. 화학자를 불러서 시체 인멸을 해라. 네가 화학약품을 이용해서 완벽하게 시체 인멸을 해라. 요구를 하니까 이 친구가 나 못하겠다 거절을 했더니 협박을 하죠. 너 옛날에 나랑 그 방탕했던 그런 생활을 네가 다 까버릴 거야. 이래도 안 할 거야 했더니 이 친구가 그런 협박에 이제 굴복을 하죠. 그래서 시체를 다 인멸을 시킵니다. 이 친구는 나중에 이제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그레이가 이렇게 자기가 친했던 사람한테 이렇게 파멸로 전부 이렇게 파멸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막 그레이는 이제 아편부를 찾아요. 이제 아편을 하는 거죠. 이게 점점 자기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수록 이제 괴로운 거예요. 남은 건 뭘까요? 아편하고 하는 사람들 남은 거는 이제
공허함이잖아요. 공허함과 파멸뿐이에요. 자, 아편굴에 갔는데 이제 이 사람은 아편을 하면서 이제 망각을 하고 싶은 거죠. 지난 어떤 기억을 다 지우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욱하는 성질에 바질도 죽였고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도 자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신으로부터 그런 걸 다 달아나고 싶어서 아편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는 진짜 아편쟁이들이 막 있죠. 거기는 자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아편쟁이가 된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도리언 그레이한테 뭐 이상형의 완장님 하면서 이제 이렇게 농담처럼 불러요. 그런데 그 이상형의 완전님의 소리를 우연히 그 11베인이라는 그 여배우 있었죠. 자살한 그 남동생이 들어요. 이 남동생이 호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 누이가 죽은 걸 알고 그 남자 원수를 갖겠다고 그동안 계속 이 도리언 그레이를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금까지 찾았는데 자기 누나가 그 남자를 이상형의 완전님이라고 부른 것을 기억하고 이 도리언 그레이를 쫓아가서 총으로 죽이려고 해요. 근데 도리언 그레이는 너무 놀래서 순간 기지를 발휘해요. 너 누이랑 그 남자가 18년 전에 일인데 날 봐라, 내 얼굴 봐라. 내 얼굴이 18년이나 지났는데 나는 지금 젊지 않느냐. 그 남자가 내가 받지 않잖아. 그랬더니 보니까 깜짝 놀라요. 좀 너무 젊은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 내가 실수할 뻔했다. 그래서 11베인의 남동생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레이가 얼마나 시겁을 했겠어요. 정말 죽을 뻔했잖아요. 그다음부터 얘가 막 공포에 시달려요.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공포. 막 불안감에 털썩 주저앉고 잠도 못 자요. 그 죽음이 서서히 자기한테 다가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더 이제 도리언 그레이는 더 과거로 옛날 순수했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때서야 이제 스스로 자기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정말 맞구나. 바질의 말이 맞구나. 자기 주변의 그 사람들이 맞구나. 나는 정말 너무 타락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해악을 끼쳤어. 내가 정말 잘못한 거야. 나 좀 다시 살 수 없을까? 그래, 나는 어떤 시골 순박한 처녀를 사랑했었는데 내가 그녀를 타락시키지 않고 정말 그녀를 위해서 그냥 놔줬어. 나 이런 선행도 했어. 나 정말 새로 살고 싶어. 이렇게 결심을 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결심을 하면 혹시 초상화가 다시 옛날처럼 변하지 않았을까 하고서 막 그 떨리는 마음으로 초상화를 보러 갑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초상화는 그냥 그대로예요. 흉측한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실망을 하죠. 아니야, 이건 아니야. 미치겠어요. 막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말 막 괴롭고 누군가가 이 초상화를 보면 얼마나 놀랄까. 그래서 도리언 그레이가 막 기로하다가 문득 생각이 들어요. 아니야, 내가 왜 이래? 이 초상화만 없애면 내가 이렇게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들킬 필요도 없는데 그래, 이 초상화를 찢어버려. 그럼 되는 거야 하면서 나이프로 초상화를 팍 찢습니다. 그 순간 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잠시 후 이제 경찰과 사람들이 그 방에 들어갔더니 깜짝 놀래요. 왜냐면 너무나 아름답게 빛나는 그 도리언 그레이의 그 20살적인 초상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칼을 쥔 어떤 남자가 너무나 흉측하게 늙은 한 남자가 쓰러져서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지? 근데 봤더니 이렇게 손에 낀 반지들을 보고서야 사람들이 이 사람 도리언 그레이 아니야? 하고 알았게 됐답니다. 네, 이렇게 이 소설은 끝나요. 제가 좀 어떻게 전달을 잘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요. 특히 그 헨리 경이 어떻게 바지를 가스라이팅을 하나, 자기의 사상을 이렇게 남에게 완벽하게 주입시켜서 변화시킬 수 있나 하는 거에 초점을 봐서 읽었는데 한번 소설을 직접 보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이 안에는 오스카 와일드의 사상이 굉장히 많이 녹아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런 거죠. 이 오스카 와일드가 이 작품을 출판하고 나서 굉장히 세간의 그 비판을 받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작품이 당시 빅토리아 시대의 그 사회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 상류층의 어떤 위선, 사치스러움, 어떤 태폐적인 것, 도덕적 해이를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상류사회들이 자기들의 치부를 이렇게 드러내면 굉장히 또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고 거기에 또 그 탄미주의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 그리고 어떤 동성애적인 그런 분위기도 있어서 비판을 해요. 오스카 와일드가 2번이나 수정을 해서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근데 약간 아이러니하게 이 사람이 그 미친 게 자기 예술 작품에서 어떤 도덕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예술과 도덕은 별개의 것이다. 예술 작품은 도덕적이냐 아니냐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오스카 와일드가 주장한 건 잘 쓴 작품이냐 아니면 잘못 쓴 작품이냐 이렇게만 구분할 뿐이지 다른 걸로 잣대를 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걸 읽어보면 저도 모르게 교훈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쾌락이 한 인간을 이렇게 가차없이 이렇게 망가뜨리고 그 망가뜨린 그 형상이 얼마나 흉측한지를 이 추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교훈을 얻는 건데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교훈 같은 거 도덕적인 거 되게 싫어했는데 나도 모르게 느끼는 이제 그런 어떤 아이러니를 느꼈는데 이거는 뭐 독자는 뭐 소설을 읽고 각자 느끼는 것이 자기의 몫이니까요. 이거는 각자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요즘에 왜 그 젊음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노화를 늦추고자 하는 건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욕심이 지나치게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피부 관리나 뭐 성형이 너무나 유행이 돼서 이제 거대한 산업으로 발전을 했는데요. 뭐 외모를 가꾸는 건 아주 좋아요. 근데 이게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이제 외모 지상주의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어떤 영혼, 내면을 가꾸는 거가 좀 소홀해지고 그러다 보면 좀 도리언 그레이처럼 영혼이 이제 파괴되는 그런 어떤 악순환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외모라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뭘까? 어떤 젊음을 유지한다는 게 뭘까? 사실 그 젊음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굉장히 불완전한 거잖아요. 빛나고 화려하지만 불완전하고 배회하게 되고 그런 거가 인생을 살면서 겪고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떤 중년과 나이를 들면서 어떤 안정감, 자기만의 어떤 진리를 느끼는 게 인생인데 그거를 다 삭제하고 젊음만을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천만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선택인 거죠. 뭐 아무튼 이 책은 또 이런저런 생각들, 그 다음에 오스카 와일드의 그 엄청난 그런 뛰어난 언변과 사상들이 유감없이 드러난 작품이고 어떤 젊음이라는 거, 아름다움이라는 거, 어떤 양심이라는 거, 뭐 이렇게 복잡한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답니다. 어떠셨나요? 뭐 우리 또 PD님 또 뭐 질문 좋아하시는데 뭐 질문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뭐 외면에서 이제 그런 나타나는 그런 젊음이 있고 이제 그런 내면적인 거 있는데 어떤 게 더 좀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잠깐 이렇게 좀 개인적인 생각. 저는 그러니까 항상 조화로움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외적인 것, 육체적인 거를 절대로 경시하면 안 되잖아요. 중요해요. 네. 외적인 것도 중요하고 또 그만큼 내적인 것도 중요해서 꼭 어디가 더 중요하다가 아니고 정말 조화로운 거, 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동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외모를 뭐 중시하면 안 돼. 뭐 육체는 뭐 하잘 거 없는 거야. 영혼이 최고야.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절대 그것도 아니고요. 조화로운 거. 육체와 영혼의 조화로움. 네, 저는 그것을 주장하는 바울시다. 사실 젊음이라는 거는 정말 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거잖아요. 저는 뭐 나이 들면서 뭐 저도 많이 느꼈죠. 뭐 거울도 어떨 때 보고 싶지 않고 사진도 찍고 싶지 않고. 근데 어쩌겠어요. 이게 인생인데 받아들이는 수밖에 서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뭐 외모를 좀 가꾸는 거, 또 운동해서 몸매도 가꾸는 거는 저는 굉장히 추천해요. 저도 나름 좀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좀 육체적으로도 젊음을 가능한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지만 거기에 거슬리는 순간 불행해지는 거예요. 도리안 그레이처럼. 그쵸? 아니면 뭐 성형 중독에 빠지거나 왜 성형 중독받는 이상한 얼굴이 되잖아요. 저는 받아들여라. 네.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야 행복해요. 독서도 하고 이렇게 좀 마음의 양식을 좀 쌓으면서
그렇죠. 다른 곳에 이제 더 집중을 하는 거죠. 뭐 독서든 뭐 다른 거든 뭐 뭐든 좋아요. 네. 막 노는 것도 괜찮고. 예. 예. 좀 거기에 자꾸 거슬리려고 하는 순간 불행해진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책을 읽으면서 저는 오스카 와일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됐고 그의 어떤 독특한 개성, 독특한 인생에 대해서도 알게 됐는데 참 매력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제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이 그랬대요. 우리 모두는 다 타인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타인이 생각하는 게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하고 타인이 말하는 것을 그들이 흉내내서 마치 내 말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라. 그것만이 자신의 삶이다. 하는 게 이 사람의 어떤 원칙이었대요. 저도 그래서 참 앵무새처럼 말하지 않았나 또는 내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았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자신만의 인생을 살도록 우리 한번 해봅시다.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만나요.